재밌어요. 근데 재밌지 않나요?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내용은. 근데 다른데 제가 같다고 안 하면 이게 같다는 게 또 안 드러나니까 저도 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돌을 닦아서 좀 성취하면요, 유유자적 이게 세상 유람이나 다니며 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 막연히 생각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오드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노가다 같은 작업이거든요. 하나하나 각주 그림 그려놓고 원문 번역하고 뒤지고 이 언제나 끝날라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내는 이유가 책을 내버려야 한 부분이 후련해져요. 마음의 부담이 사라져요. 책을 안 내놓고 있으면 정보가 머릿속에 늘 있어요. 씨앗 상태로만 있는 거죠. 미치겠는 거죠. 빨리 발표를 해버려야 제가 짐이 덜어져요. 근데 요즘은 정보를 낳아가지고 계속 이놈들이 새끼까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속도가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발표했는데 또 이게 정보가 또 새끼를 치니까 죽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도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라도 해놓으면 좀 편해요. 일단 동영상은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번 보시죠. 자, 30분만 집중해 보시죠. 하운주 3대가 융성했을 때, 동양에서 하운주 그러면요, 3대 시대라고 합니다. 3대. 성인들이 그래도 다스리던 3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그렇지 다 성인들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양심 문명이었던 거예요. 양심 문명. 그래서 높이 쳐줍니다. 3대가 뭐냐? 그러니까 요 순을 이어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나라들은요, 그래도 왕들 중에 성인들도 출연했고 신하들 중에 제갈량 이상의 이 성인들도 출연했어요. 그래서 말이 성인이지 사실 뭐 현인들도 많고 군자도 많겠죠. 근데 이제 후대 분들이 다 성인으로 추대할 정도로 높이 보는 인격적으로 높은 존재들이 계속 임금 아니면 신하로 출연했어요. 군신. 그럼 이제 신하 중에 사도 원래 신하죠. 임금이나 신하 그러면 임금이나 스승으로 출연했어요. 계속. 그래서 중국에서 3대 시대 그러면요, 아주 그거는 인류가 양심이 밝았던 시절입니다. 그 정도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양심이 밝았던 시절. 그래도 공자님은 이때를 소강 정도로밖에 안 돼요. 조금 건강한 사회. 대동은 요순 때나 대동. 그럼 대동의 모델이 뭐였죠? 아들한테 안 주고 제일 양심적인 사람한테 물려주던 전통. 그럼 이때가 이 원형이 뭘까요? 단군 시대예요. 환웅에서 시작된 단군 시대예요. 단군 시대도 아들한테 줬을 거라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우가, 저가 뭐 해서 오가 중에 제일 뛰어난 양심적으로 뛰어난 사람한테 선출해서 물려주던, 회의를 통해서 그런 양반을 선출하고 물려주고 하던 시대였을 거예요. 동이족 전통이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아들한테도, 청나라도 동이족이죠. 아들한테 바로 안 줘요. 아들 중에 제일 뛰어난 아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왕자의 난이 엄청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황제가 죽기 전에 어떤 그런 이렇게 있어요. 그 글자 새겨진 그 판이 있는데 그 뒤에다가 이름을 써놔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요즘 이 왕자가 치고 나온다 그러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내가 또 경영자로서 탁월하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동이족이 좀 빡세요. 이게 바로 중국 문화입니다. 큰아들한테 물려주는 문화는 중국 문화예요. 동이족 문화는 안 그래요. 큰아들한테 물려주면 큰일 나요. 그건 농경민족이나 할 일이고, 유목민족들이거든요. 동이족은. 유목민족은요, 큰아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고 제일 현명한 사람한테 물려줘야지. 안 그러면 그 부족이 다 죽어요.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다 죽어요. 이해되시죠? 길을 항상 판단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 건지 판단해야 되고. 근데 농사 짓는 쪽은요, 그냥 큰아들한테 물려주면 돼요. 그럼 농사 짓는데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국 문화, 큰아들한테 물려준 장자상속 문화는 그 중국 문화고요. 유능한 아들, 유능한 딸한테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동이족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이 볼 때 이런 단군 환웅 시대를 아니까 요수는 높이 치고 하운주는 덜 치는 거예요. 여기는 아들한테 물려주던 문화였습니다. 은나라가 뭐 동이족이라고 해도 아무튼 아들한테 물려주는 문화였잖아요. 하나라 때부터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하나라 모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때가 제일 밝은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운주 3대가 융성했을 때는
법이 점차 갖춰져서 어떤 법이 갖춰졌을까요?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을 개발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법이 그리고 임금이 또 양심적으로 통치를 하던 그런 제도나 관습들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법이 점차 갖춰졌으니 일단 양심적 인재를 키워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양심적 정치를 하려면 인재가 나와야죠. 뽑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얘기로 들어갑니다. 지금 대학 얘기를 하는 중에 나왔으니까 성인 임금들이 쭉 대를 이어 서로 도를 전수했는데 하은주 정도 오면은 이제 제도가 더 정비돼서 학교 단위로 양심 가르치는 학교가 이제 잘 정비됐다 하는 얘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대학이 잘 정비됐었다. 그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그런 뒤에 왕궁, 국도, 왕궁이나 국도는 수도죠. 수도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없는 곳이 없었다. 학교가 잘 정비됐다. 교육 문제가 특히 중요한 거예요. 양심적 인재가 길러지지 않는데 누구를 등용해서 쓰겠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잘 정비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학, 대학 구분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8세가 되면 천자나 제후 이하로 서인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에 들어가게 하여 뭐 가르쳤는지 보세요. 세소응대 진퇴지절이라고 합니다. 물 뿌리고 청소하며 반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 기본 예절이에요. 생활 기본 예절. 어린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청소하는 법. 그리고 부모님이 부르셨을 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할지. 요즘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아이들 키우실 때.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 그러니까 어른을 상대하는 예절들. 부르면 어떻게 나갔다가 어떻게 물러가냐. 이런 거는요. 지금 사자소학 보시면 사자소학만 아셔도 돼요. 충분해요. 거기 다 나와요. 진짜 사자소학 내용도 간단한데도 지금 보면 자세해요. 방 가운데 앉지 마라, 누워 있지 마라, 어른들인데 누워 있지 마라, 거기 문턱 위에 서 있지 마라,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문 열고 닫을 때 어른 먼저 가시게 해라. 어른들 먼저 숟가락 들고 들어라.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그 정도면 지금 이 정도 지키면 너무 빡빡하죠. 그 정도 내용이 사자소학이라고 제일 간략한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더 심했다는 얘기죠. 이게 하은주가요. 특히 주나라가 엄청 예법이 복잡한 나라라 삶의 모든 것에 막 양심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형식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공자님은 주나라 분이죠. 그러니까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얘기에 나오는 공자님을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게 문화가 달라요. 이땐 진짜 복잡한 문화를 갖고 살던 시절이에요. 예수님은 좋지만 이스라엘 문화를 우리가 다 배울 필요가 없듯이. 그렇죠? 공자님은 좋지만 주나라 문화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을 일은 없죠. 지금 시대 공자님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주나라 문화 안 하셨을걸요? 지금 시대에 맞게 양심을 또 닦으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핵심이에요. 번잡한 거 다 빼고 아이가 어떻게 가정생활 할지 기본 예절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 배우고 또 사회생활 어떻게 할지. 학교도 사회인데 학교에서 어떻게 또 친구들하고 사귀고 스승하고 만나고 이렇게 할지 그거 예절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거랑 애학, 사어, 서수를 가르쳐요. 자, 애학, 사어, 서수가 지금 대표적인 소학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게 나와요. 지금 소학의 과목이 나왔어요. 육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예라는 거죠. 기예인데 예절, 음악, 예악, 사, 화살 쏘는 거, 어는 수레몰기예요. 보통 말 타기 그러는데 말 타는 것도 포함해서 수레 모는 걸 말해요. 서, 글자의 원리, 수, 산수, 수학. 이게 고대에 알아야 할 모든 지식과 기술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살 때.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애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철학적 접근이 힘드니까 이것부터 가르치자는 거지 소학이라는 걸 형이하학적 일용사물학으로 봤을 때 평생 쓰고 살 학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예절의 끝은 지금 대학, 이런 철학적 대학이 아니라 소학 중에 최고 학부까지 가서 배워야 될 거예요. 극치는 예절. 음악의 극치는요. 공자님도 음악을 엄청 탐구합니다. 유명한 음악가한테 가서 막 몇 개월씩 배워요. 공자님도 음악 배우느라고. 음악에 담겨있는 또 보편 법칙을 탐구하려고. 사, 활 쏘는데 보편 법칙을 탐구하면 끝까지 지금 양궁 금메달리스트까지 가야 소학이죠.
거기까지도 다 소학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어린애들이 이거 단순히 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부터 이걸 시작한 거지. 극치는요. 전쟁 나가서 싸울 정도 돼야 됩니다. 어는요. 그 당시 어는요. 이게 지금 단순한 말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 말이 이제 1인용이면 어는 여러 명 타는 거죠. 그럼 요즘 같으면 지금 승용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탱크까지도 다 수레예요. 전쟁 때 수레 몰고 싸우거든요. 탱크나 장갑차까지도 다 몰 수 있어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총체적인 운전이에요. 운전자라는. 이것도 극치에 가면 어려워요. 그 당시 수레를 잘 mon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가지고 있을 기술 중에. 전쟁터에서도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상처 안 입게 전쟁에서 그 되게 정세 판단까지 하면서 정확하게 그 잘 모시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바가바드 기타에서 마부로 오잖아요. 크리슈나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가 왕의 마부로 있으면서 제일 옆에서 간언하는 내용이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소학의 내용이라고요. 수레 모는 거. 서는 이게 글자 잘 쓰는 게 아니고요. 육서의 원리예요. 상형냐, 지사냐. 결국 이게 육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아까 이자 써놓고 이게 사람이 농기구를 가지고 바꿔는 모습이 있다까지 알아내야 돼. 그러면 서에는요. 모든 생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당시 알아야 할 지식은 다 글자로 들어있어요. 그럼 서에는요. 이미 백과사전 정도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지금 한자 하나하나 풀면 거기 백과예요. 생활 백과예요. 그 당시에 집 어떻게 지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집 높을 곳자 이게 다 집입니다. 당시 집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집 모양을 가지고. 뭐죠? 이런 거? 이게 잘 안 나오네. 집삽자 이런 거 있죠? 집사자. 이렇게 하고 지붕 올리고 기둥 세우고 밑은 이렇게 팠다는 거예요. 저기 암사동 가면 딱 있는 그 음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글자 하나하나에요.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 정도 연구를 지금 예학 사업 소수 중에 서에 박사가 된다는 건 엄청나죠. 각 분야마다 박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학이라는 건요. 소학의 제일 상급 과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수학의 극치는 어디까지 갈까요? 엄청나죠. 지금 이거를 어린아이한테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들은 개별 사물, 일용 사물을 일용해서 쓰는 거고 개별 사물에서 연구해서 보편 법칙으로 나가기 좋은 것들이라 어려서 시작한다는 거지. 극치는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소학을 지금 나이로 치면은 8살 이상이 되면 시작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5세 정도가 되면 예전에 좀 성숙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15세가 이거 할 수 있냐 하면 좀 힘들 거예요. 나이가 15세에 이르면 그러니까 15세 보통은요. 이것도 좀 빨라요. 보통은 한 20살 이상이 대학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자도 또 다른 글에 가면 또 16세, 17세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세 정도가 이르면 근데 이게 되면 이게 7단이에요. 인생이 7년, 8년 단위죠. 이게 재밌죠. 7년, 8년 되면 한 관절이 넘어가거든요, 인생이. 태어나서 7, 8년이 되면 소학에 집어넣어요. 그러고 또 7, 8년 정도 되면 대학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또 점프할 수 있는, 근데 그 중에 특히 영성이 좀 밝은 사람들이 해당돼요. 우리 이 신라 때 이런 대학 과정에 해당된 게 화랑도였어요. 화랑도가 15세 이상 그 소년들을 뽑습니다. 15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소년들. 비슷해요. 거기서 또 이런 철학 공부도 시키고 논어맹자부터 해서 무예 공부, 나라 다스리는 것까지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고 해서 철학만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주라는 거지. 철학을 통해 그동안 배웠던 기회나 지식들을요 다 회통시키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내요. 그러니까 나라의 자식들이라 해서 국자감이라고도 하고 태학을 다른 이름으로 성균관이라고도 해요. 예전 이름입니다. 원래 성균이. 성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성은 그 인재의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인재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켜서 이거는 이제 이 풍속을 바로잡는.
영성에 좀 철학적으로 모자란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니지를 잘 닦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인재들을 데리고 천하를 이렇게 고르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인재로 만들겠다. 그 성균 그럽니다. 이게 고대 태학 이름이에요. 조선시대 때 그냥 갖다 쓴 거지. 원래 저거는 고대 태학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기치인이죠. 인재를 완성시켜서 풍속을 다 고르게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인재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내면에서 양심을 온전히 복원시켜서 내가 사는 문화까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꾼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신의 양심을 개발해서 내가 사는 곳의 문화를 바꾼다. 이게 여러분 보살이나 분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재를 찾아낼 때 천자의 원자면 이제 맞이겠죠. 원자와 중자, 다른 자녀들. 천자의 자녀들하고요. 공경, 대부, 원사면은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관료들이에요. 고급 관료. 공경이면 아주 고급 관료입니다. 공은요, 거의 이제 왕의 스승격 될 정도로 높은 직책이죠. 삼공, 3명 정도 예전에 주나라 때도 삼공 그러죠. 왕의 스승 역할, 자문 역할 해주는 분들이고, 경이면 육조판서급이에요. 판서, 재상, 뭐죠? 한 장관급들. 경이 재상급이면 공이, 경은 장관급들이에요. 대부는요, 그 밑에 관료고, 원사는 하급 관료예요. 그래서 이제 공경이 좀 더 고급, 아주 고급 관료들이고, 대부, 중간 정도 관료, 원사면 하급 관료의 적자들의 자녀들 중에 적자. 그 다음에 백성들 중에, 평민들 중에 준수한 이들. 이게 지금 수저로 구분하면 이제 금수저, 뭐 은수저 지금 다 들어가요. 흙수저 중에서도 준수한 이들. 영특하고 영성이 바른 이들. 왜냐면 이 친구들한테는 나라 경영을 맡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신분제에 있던 이 시대만도 지금 못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인드가 골고루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예전 어른들이 통치할 때요. 신분제가 있었더라도요. 저 평민들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전 각계각층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하나가 돼서 합의를 해서 굴러가야 정치를 잘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도 어떻게 해요? 평민들까지 다 화랑도에 가입시킵니다. 리더는 귀족 자제들이 화랑이란 리더를 하더라도 낭도로라도 꼭 넣어요. 그러니까 화랑과 낭도는요 이런 거예요. 같이 대학 과정을 들어갔는데 평민 자제들은 낭도라고 부르고 귀족 자제들은 화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묶어줍니다. 반장은 귀족 자제 시키는 거죠. 그래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동고동락하니까 끈끈해져요. 그래서 그게 화랑도가 신라를 그 신분제가 있지만 각계각층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화랑도가 해요. 근데 통일하고 나니까 당나라 제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화랑도를 이제 천시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라도 망해갑니다. 통합하는 기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라도 통합이 돼 이제 신분 초월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자꾸 사라져간다는 개천에서 용납이 힘들다. 어제도 뭐 서울대도 균형이 깨지고 있다. 지금 지역 균형이나 이런 기회 균등이 깨지고 있다. 막 이런 기사 계속 나오는 게 점점 이제 교육에 있어서 맞아. 흑수저는 이제 공부하기도 힘들다. 이런 게 안 좋은 징후인게요. 고대에도 이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화합을 도모시킵니다. 군주제보다 지금 더 민주제가 대단할 것 같죠? 근본적으로요, 문제가 있어요. 군주제는요, 기업으로 치면 여러분, 기업이 꼭 전문 경영인이 나을까요? 성과가 더 나을까요? 소유주가 경영하면 더 성과가 떨어질까요? 안 그런 경우가 많죠. 뭐냐면, 소유주가 경영을 할 때는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경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낭비를 줄이고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더 정성 들여 경영하는데 전문 경영인을 하면은 자기 것만 털어먹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제 대통령들은요, 딱 자기 이익만 취하고 5년만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죽을 때까지, 자손들까지 이 나라를 계속 소유해야 되니까 왕들이 훨씬 더 섬세하게 경영하는 맛이 있어요. 자, 이거 계속 군주제로 가자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기업들도 전문 경영인 막 쓰다가 아 이것도 아니다 막 이런 말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그래서 군주제 세종대왕이 왜 군주제에 나오고 민주제에 못 나오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기간이 짧아서도 못 나오는 게 있고
과연 이 국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지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평민들 자제를 반드시 끌어들여야 하는 이유가 통합을 시켜야 되고 평민들 중에도 인재가 있으면 다 끌어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자손들까지도 여기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그리고 이제 성인 왕들이 통치할 때는 꼭 그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더 진짜 이 양심의 밝은 이들은 한 명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런 제도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태학에 들어가게 하여 뭘 가르쳐요? 국리, 정심, 수기, 치인의 도를 가르쳤다. 이게 8조목을 4개로 요약한 겁니다. 국리는 뭐에 해당될까요? 경물, 치지요. 정심은요, 성의, 정심을 대표하겠죠. 수기는요, 수신을 말하고 치인에는 재가, 치국, 평천하가 다 들어가죠. 가정이건 나라건 천하건 다 치인이죠. 남을 경영하는 거니까. 이것이 또한 학교의 가르침에 크고 작은 마디가 나뉘게 된 것이다. 대학 소학에 관절이 생긴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겁니다. 오늘 또 어떻게 더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또 하나라도 하고 끝내죠. 주자오류 하나라도 읽고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주자오류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고대 역사도 배우고 지금 뭐 철학도 배우고 별거 다 했는데요. 주자오류의 주자 선생이 뭐라고, 그러니까 주자 선생이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송나라 때 그 제한된 정보 속에서 어마어마한 걸 정리해내요. 고대 걸 다시 정리하고 뒷사람들이 공부하기 좋게 해놔요. 아주 보살입니다. 이 양반이 계셨기 때문에 후대 선비들이요, 고대 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요, 한나라, 당나라 때는 유교를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철학적으로 이해 못하고 유교에 써진 대로 그냥 통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 연구하듯이 유교를 연구했어요. 논어의 맹자에 써진 거 배워서 그대로 그냥 통치하는. 그런데 주자 때 와서 철학적으로 유교를 보게 된 거예요. 다시. 그냥 예절 지키고 하는 게 아니네, 유교가.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 다시 유교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유교는 이제 철학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리학이라는 게 유교의 철학이에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철학을 유교식 표현으로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 유교 공부해. 그럼 뭐 공부해? 성리학 공부해. 그러면 와, 어려운 거 하네. 유교에서도 어려운 거 하네. 소리 들었어요. 선비들끼리도 내가 성리를 전공하진 않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비들도. 뭘 전공했다는 거예요? 그냥 경전 외고, 사장, 경전에 맞게 글 쓰고 문장 짓고 이렇게 불교로 치면 교종 위주로 했다는 거죠. 선종하면은 대단하죠. 교정에서도, 아니, 불교에서도 뭐 해? 나 교학 위주로 해. 그럼 경전 공부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선닦아, 참선해, 선종해. 그러면 와, 앉아서 이러고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다르죠. 유교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그 유교에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정치, 경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리학 전공자들을 주자 때부터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주자 이전에 정자 이전에 주령계라는 이제 철학 선비들이 나와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령계, 소강절, 장행거, 정명도, 정의천 이렇게 삼화광에서 북송 육군자 그럽니다. 예. 북쪽에서 이제 금나라로 인해서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주자는 남송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배우진 못해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정자를 배워요. 그런데 정명도, 정의천 선생이 제일 도가 높아서 그분들을 배우는데 사숙했다 그래요. 직접은 못 뵀는데 그분 책을 가지고 공부한 걸 사숙했다 그럽니다. 학당 안 오시고 제 유튜브만 보고 공부하시면 그 예전신 표현을 하면 사숙이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주자도 정확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숙했다. 정명도, 정의천. 사실은 이게 사숙했다는 표현보다 사실은 정명도, 정의천의 제자들로부터 배워요. 주자의 선생 이연평 선생이라는 분이 정명도, 정의천 그 선생들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한테 배웠기 때문에 연결은 되는데 자기는 바로 이제 정의천, 정명도 선생을 사숙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잊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연평 선생만 해도 아주 심하게 대가합니다. 앉아서. 마음이 광명하게 만들어 놓고 항상 계세요. 선생님이, 주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연평 선생이 유명한 게요. 벽에 점 하나 있죠, 여러분. 면벽 수도하다 점이 찍혀 있다. 항상 벽 보고 앉아 계셨대요. 근데 벽에 점 찍혔으면 점을 그냥 보죠. 점 하나도 무의식적으로 안 봤대요. 깨어서 보고.
파리가 나를 때 무의식적으로 보잖아요. 그분은 항상 정신을 통제해서 파리가 날 때도 보고자 해서 보고 항상 마음을 챙겨서 보고 마음을 챙겨서 이 정도 선생한테 배워요. 그래서 이제 주자 그 양반은 심학 위주로 했고 주자한테 오면 그게 이제 다 집대성돼요. 경전 공부와 마음 공부가 다 집대성돼서 하나의 통합적인 유학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철학을 위주로 하되 분과 학문까지 다 통합한 학문 체계를 만들어요. 왕양명은 철학 위주죠. 왕양명 선생은. 근데 주자는 통합 학문이기 때문에 주자가 스케일이 크죠. 주자학이. 그러니까 주자학만 갖다가 쓰면요. 정치도 할 수 있고 경제도 할 수 있고 철학도 할 수 있는 아주 유학을 다시 집대성해요. 그런 걸 집대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야 안 빠뜨리고 다 하는 거. 근데 주자의 학문이 너무 좋은데 철학 부분에서 불만이 있어서 왕양명이 철학적 주장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왕양명 주장은 통합적으로 전체 학문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돼요. 그래서 주자학이랑 또 다시 맞물려 잘 돌아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자학이 워낙 큰 학문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에 우리가 조선에서 실학자들 나와서 주자학 극복했다고 하지만 철학은 주자학 따르고 있고 과학 분야에서만 또 실학적인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보면 주자학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도. 주자 이후에 학문한 사람들. 그 정도로 대단한 양반이죠. 5분 남았습니다. 하나만 읽어볼게요. 옛날에는 어려서 소학에 들어가면 일을 가르쳤다. 자, 보세요. 어려서 소학에 들어가면은 개별 사물에서 공부를 시켰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추상적인 것보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소학이에요. 소학 교육이 잘 되면 요즘 발도로프 학교 거기 전형적인 소학이에요. 예전 소학이 이거예요. 예학, 사어, 서수. 활 쏘고 수레도 몰아보고 직접. 그럼 이거는 체육이죠. 예학, 그럼 인성교육이죠. 덕육이죠. 서수, 지육입니다. 지덕체를 삼방면으로 고르게 가르치는 게 소학이에요. 지금 학교도 그래야 돼요. 발도로프 나오니까 막 얘들 뭘 만들게 해야겠다, 뭘 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덕체 고르게 키우자는 게 동양의 소학이에요, 원래. 그래서 소학은요, 일을 가르쳤다는 개별 사물에 나아가서 가르쳤고, 그래서 예악, 사어, 서수를 가르치고 실제로 효도, 공경, 충성, 신의, 효제, 충신이라고 그러죠. 실제 부모님한테 효도 잘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어른들한테 공경하고 또 어른 아니라 타인한테 공경하라는 거예요. 타인한테 되게 나를 낮추고 공경스럽게 대하고 남을 대할 때는 사실 그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공경으로 대해야 돼요. 원래 유학에서는. 나를 낮추고 대해야 돼요. 내가 나이 많다고 거만하게 대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른한테 공경하라는 구절만 읽고는 어른은 공경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유교의 핵심은 효제 충신의 생활화예요. 누구한테든 타자한테는 공손해야 돼요. 효제 충신. 그리고 항상 신의를 지켜야 돼요. 말했으면 지켜야 돼요. 약속 잘 지키고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타인한테 공경하고 부모님한테는 특별히 더 효도하고 요거를 잘 지키는 일을 가르쳤다는 건요. 실제 이걸 잘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효도를 실제 해봐. 충성도 실제 해봐. 남한테 겸손하게 구는 것도 실제 해봐. 약속 지키는 것도 실제 해봐. 그래서 실제 하면서 예약 사워서 다 해야 되죠. 예절 지켜봐. 음악, 야 노래 불러봐. 활 쏴봐. 뭐 얄짤없죠. 말 몰아봐. 수레 몰아봐. 서, 글자 이거 뭔 뜻이야? 수, 이거 12 더하기 13은 뭐 이렇게 딱 던지면 뭘 나와야 되잖아요. 개별 사물에 나아가서 보편 법칙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좀 보세요. 효제 충신은 윤리적인 보편 법칙인데 그럼 벌써 철학인가? 철학과 관련은 있는데요. 접근은 되게 과학적 접근입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철학적으로 효제 충신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효도하라고 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는 되게 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니까 해보고 해서 또 되면 해보는 이런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삶에 편안해 이렇게 하니까 내 양심에 좋네 하면 뭔가 철학의 싹은 있지만 양심을 지금 제대로 알고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윤리적 보편 법칙에 대해서 접근해 가지만 지금 소학 차원에서 접근이라는 건요. 실제 그 일을 경험해 보는 게 지금 더 큽니다. 경험하면서 자기가 소소한 법칙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사물에 나아가서 체험을 바탕으로 보편 법칙을 파악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린아이들 소학 과정에서는요, 직접 체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체험해보고, 체험한 걸 바탕으로 자명한 법칙을 찾아보고, 체험하고, 체험과 일치된 자명한 설명을 해보고, 이렇게.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감의 세계에서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16, 17세, 여기서는 지금 주자도 벌써 16, 17세 얘기하죠, 대학을. 그때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원리를 가르친다. 이니에지의 원리를 그때부터 가르쳐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심 노트는 어렸을 때부터 쓸 수 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안에서 양심의 답을 찾아야 돼요. 진짜로 우주의 근본 원리가 양심, 이니에지의 양심인지 답을 내게 가르쳐요. 그게 경물치지 과정이거든요. 모든 일에 진짜로 이니에지가 다 답일 수 있는지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원리를 가르치면 이때부터는 이제 지혜를 이루고 사물의 본말을 파악하는 거, 경물치지를 공부하게 되고 효도, 공경, 충성, 신의를 해야 하는 까닭을 연구해야 돼요. 이제는. 그전에 그냥 시켜서 했죠. 시켜서 한 것들이 이 원리로 내가 효도를 해야 되고 이 원리 때문에 남한테 신용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니에지라는 양심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던 거구나 하고 철학적 근본 원리에서 윤리적 보편 법칙을 정립하는 어떤 학문을 대학에 와서 닦습니다. 좀 다르죠. 그 전에는 개별 체험에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씩 이해해 간다면 보편 법칙을 이해가는 수준이라면 그리고 그 보편 법칙이 저차원적인 보편 법칙이 쉽다면 고차원적인 것도 이때 올 수도 있지만 양심 분석하다 이때 소학에서 벌써 많은 감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하면 위주가 과학 위주라는 거예요. 철학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또 과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철학 위주라는 거예요.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다시 재정립해요. 다 의미가 달라져요. 그 전에 효도했던 게 이때 오면 완전히 맛이 달라져요. 실제 불교도 이렇게 합니다. 불교 공부 어떻게 하냐면 이때가 자량위예요. 자량위. 육바람일의 미천사키. 근데 이때는 육바람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6가지 수행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냥 보시해라고 하니까 하고 아까운데 자꾸 나누라고 하니까 나누고 계율 어기면 뭐라고 하도 지적을 하니까 지키고 인욕 참기 싫은데 억지로 참아야 된다니까 참고 이 얘기죠. 이걸 닦다가도 어떤 요령이 나오죠. 그것도 보편 법칙이 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다가 즉 올바른 육바람일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만 닦다가 철학 과정이 뭡니까? 이제 본격적인 보살도 들어가면 견성을 하면서 초견성을 하면서 일주보살에 들어가면 초견성을 하면서 이제 바라밀로 변해요. 그냥 보시가 아니라 참나에서 나오는 보시로 변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이니에지 휴지충신을 닦는데 대학에 오면 참나에서 양심에서 바로 나오는 이니에지 양심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나오는 효제충신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효제충신을 지킨다. 여기는 효바라밀, 충바라밀, 신바라밀 뭐죠? 제바라밀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이해되세요? 보살도에서는요 보살 대학이 있어요. 보살 대학을 가셔야 여러분 그 보살이 나옵니다. 소학 과정이에요. 자량이 미천 쌓는 과정이라는 건 소학 과정. 그래서 그 미천을 쌓아서 이제 견성한 이후부터는 여러분 바뀝니다. 대학 과정으로 바뀌어요. 그 학당 오시면 아무리 여러분이 밖에서 뭘 쌓고 오셨어도 구급 취급 당하셔도 여러분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철학 대학 과정이니까 다른 분야에서 박사님이라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분야의 개별 사물의 보편 법칙에 여러분이 달인이신 거고 철학에 있어서는 지금 이 대학에 오셔서 9급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 과정인 거예요. 가서 이제 8급, 7급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제충신을 왜 해야 되는지를 대학에 오면 알게 된다. 경물치지를 통해 파악한 마음의 본성인 이니에지의 근본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이니에지의 보편 법칙을 파악하여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학문을 대학에 오면 본격적으로 닦게 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문 규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군자 선비들이 양성됐고 그런 양반들이 나라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도적 기반 없이 교육제도가 안 받쳐주는데 어디서 선비를 구해와서 나라를 맡겨요. 지금 이 땅에 인재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진짜 군자를 양성해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소학과정은 잘 돼 있어요.
초, 중, 고, 대까지가 사실은 소학과정이에요. 고대 학문 체계로. 대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홍익학당을 만들고 학당 건물을 세울 준비가 안 됐어서 사이버대로 지금 인강으로 먼저 나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방통대나 사이버대 다니고 계신 거예요. 대학 과정은. 이해되시죠? 네. 건물이 큰 데가 없어서 지금 일단 사이버 강의로 먼저 접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또 재교육도 받고 해서 대학 과정을 밟아가시다 보면 학당에서 자격을 이제 인정해 드릴 거예요. 하나씩 자격증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지금 고대 제도를 다시 복원하잖아요. 이렇게 인재를 키워놓고 여기서 판사도 검사도 교사도 의사도 국회의원도 정치인도 나오게 대통령도 나오게 하자는 거예요. 이 양심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고대 문화 다시 복원해 보는 거고 훨씬 창조적으로 새로운 정신개벽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학당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예. 오늘 소학대학 이제 구분만 선명히 알아들으셨어도 오늘 강의는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